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문제 잘 푸셨나요? 말씀은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어려웠나요? 어려웠습니까? 이게 지난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난번이 조금 더 어려웠어요? 이번이 조금 더 쉬웠고요. 혼자 지금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보다 평균 점수가 다른 데서는 조금 더 올랐어요. 지난번보다. 최고 점수도 더 높고요. 다른 데서는 최고 점수가 90점이었어요. 뭐 그렇게 놀라십니까? 최고 점수가 90점인데 평균 점수도 약간은 올랐어요. 한 0.4 정도, 0.5 그 정도 올랐습니다. 0.4, 0.5면은 그게 한 두 문제인가요? 한 문제에 0. 아니구나. 2.5죠. 2.5. 한 문제가 아니네. 조금 올랐어요. 조금 평균 점수가. 자, 아무튼 그런 정도고요. 자, 이번에도 이제 표시를 좀 해드리면은 이 정도는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일단 1번 같은 거는 이제 패스를 해야 되겠죠. 실전에 이런 식으로 앞에 이상하게 출제될 가능성은 실전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문제를 좀 뒤섞었는데 혹시라도 앞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바로 패스를 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2번 정도는 푸셔야 돼요. 이게 2번이 부동산 특성의 파생 현상이긴 해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풀어야 되고요. 2번, 3번 이 정도는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푸셔야 되는 거죠. 이게 부동산 개념에 해당하는 거고요. 5번도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6번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던 거고요. 일단 계산 문제 7번은 빼고요. 8번도 굉장히 자주 언급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9번도 이런 정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뺀 11번. 자, 이것도 이 정도로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은 많은 분들이 아마 함정에 폭 빠졌을 거예요. 근데 함정이 있다 하더라도 14번 정도는 맞춰야 돼요.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아마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2번으로 체크하신 분들 많죠. 거의 2번에 해서 틀렸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죄송합니다. 함정을 너무 앞에 깊게 파놔서 안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 조세기착이라고 하는 것은 늘 상대적 탄력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탄이나 공탄만 봐서는 안 돼요. 항상 상대적 탄력도를 봐야 되지. 지금 여기 14번의 2번 지문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탄력적인 경우라고만 돼 있잖아요. 수탄이 탄력적이다 이 소리는 수탄이 1보다 크다라고만 돼 있는 거예요. 공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이 상대적 더 탄력적인 거하고 그냥 탄력적인 거는 개념 자체가 다르죠. 어떤 집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에 큰아들이 더 큰데 65cm래요. 165cm. 큰아들이 더 큰데 이거하고 그냥 키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키가 크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거의 180은 돼야 되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165고 작은아들이 160이라도 더 크다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라는 말이 있고 없고 상대적인 표현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무튼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도 이 정도는 맞춰야죠. 당연히 아주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워낙 강조를 많이 했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18번은 용어 문제, 용어 단지 용어이고요. 나머지 계산은 됐고요. 그 다음에 24번
24번은 이거는 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이 최정식에서 나오는 거는 반드시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건 어떤 형태로 출제되든 풀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한 손에 잡기가 불편해서. 다음은 26번, 29번, 30번, 26번, 29번, 30번, 31번, 32번, 26번, 29번, 30번, 31번, 32번 요거 하고요. 다음에 35번 저당 유동화 개념 이거는 맞춰야 되죠. 35번하고 36번 이거 워낙 많이 했던 거고요. 가격제 원칙. 다음에 38번, 39번 35, 36, 38, 39 몇 개죠 이러면은? 5개, 10개 15개, 22개죠. 22개요. 그러니까 물론 요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번이었죠? 그 함정 있는 거 14번이었나요? 그런 식으로 함정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런 거를 한 2개 정도는 빼더라도 반은 깔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중요하다고 했는 그런 주제들을 일단은 깔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사회에 걸쳐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나요? 첫 번째 한 번만 빼고 다 말씀드렸나요? 두 번째부터 말씀드렸나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것들은 꼭 맞출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주제들은 꼭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자 1번부터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수익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율 성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 환원율의 성격에 대해서 묻고 있죠. 자, 요거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일단 수익환원법, 우리 수익환원법에서는 환원율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랬죠. 환원율이라는 것은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환원법에서 이 환원율 개념은 우리가 이제 총투자액이죠.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자, 이게 왜요? 2개의 합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된 원금 있잖아요. 원금. 그 원금이 소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내가 매년 손에 잡아야 되는 돈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만 잡아서는 안 되잖아요. 원금을 회수하는 돈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매년 손에 잡는 돈입니다. 이거는 순영업소득이. 그것은 수익에 해당하는 돈 말고도 회수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뭐 10년 후에 소멸이 되면은 10년간 100% 회수를 해야 되고요. 20년 후에 소멸이 되면은 20년 동안 100% 회수를 해야 돼요. 근데 요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봤을 때 건물은 반드시 소멸하니까 건물에 투자된 거는 회수를 해야 되죠. 근데 토지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회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의 경우에는 이제 건물만 회수하는 금액만 여기 포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건물에 투입된 자금은 결국은 소멸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끝까지 철거할 때까지 끝까지 들고 갈 때 얘기고요. 혹시라도 우리가 한 뭐 5년이나 7년 뭐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다가 팔 수 있잖아요. 팔 때 원래 샀을 때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그땐 원금이 소멸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 버는 게 그게 다 수익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는 회수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샀을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똑같을 때에는 회수율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샀을 때보다 내 원금이 줄어들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회수율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그러면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원금이 오히려 또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회수율이 뭐가 되는 거예요?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수율을 고려하는 거는
늘 뭐 때문에? 내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멸이 되기 때문에 회수율 플러스 회수율을 고려한다. 근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자본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된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 처음에 건 이해됐잖아요. 두 번째 거 지금 마지막에 이해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외우면 되잖아요. 반대구나. 회수율이 0보다 큰 이유는 내 원금이 소멸되기 때문이구나. 근데 오히려 내 원금이 더 불어날 때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따지지 말고 그때는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들 때는. 아시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자, 1번이 틀린 거예요. 환원율은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의 재매도 가격이 매수 가격보다 커요.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본이득,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럴 때는 회수율이 0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머지 2번, 3번 그리고 5번 지문은 이 회수율과 관련, 자본 회수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직선법이라는 게 있고요. 상환기금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난이도가 높아서 딱 한 번 출제가 됐어요. 사실 우리 시험에 한 번 출제됐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는 혹시라도 출제가 되면은 생각이 나면 다행이고 안 나도 할 수 없고 뭐 이런 심정이에요, 솔직히. 그렇지만 한 번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한 번 더 드렸어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직선환원법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우리 수익환원법이니까 여기도 상환기금환원법, 이렇게 환원이란 단어를 이렇게 생략해서 써요. 이렇게 환원법. 이게 이제 평준이란 말도 생략해서 평준연금환원법. 그러니까 연금환원법, 연금법 줄여서 그냥 연금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두 다 어떤 데 대한 가정이 다른가 하면 이 회수율을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회수율을 하기는 하는데 직선법은 회수된 자본을 재투자하지 않고요. 금고 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금고 속에 넣어 놓고서도 100% 회수를 하는 거예요. 소멸이 됐을 때. 근데 상환기금법이나 평준연금하는법, 얘네들은 재투자를 해요. 요것도 재투자하고 요것도 재투자하는데 얘는 안전한 곳 재투자예요. 안전한 곳.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은행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다가 이 적금 붓듯이 해놓는 거예요. 회수되는 돈 생길 때마다 회수되는 돈은 은행에 적금 붓듯이 하는 거예요. 다음에 평준연금하는법은 동종업종이에요. 자, 그러면 회수된 돈을 재투자하면은 수익률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어떤 수익률이 더 높겠어요? 요게 수익률이 더 높겠죠. 안전한 은행보다는. 그러면은 똑같은 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지겠죠. 어떤 게 평가액이 제일 높겠어요? 이게 평가액이 제일 높겠죠. 얘가 평가액이 제일 낮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물건의 성격에 맞는 그에 따라 평가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어장 같은 경우 있죠. 어장. 우리 가두리 양식장 이렇게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장의 그 시설물들이 파손되고 할 때 회수된 돈을 다시 또 거기 투자해서 다시 재투자하고 재투자해서 계속 재생산이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가능한 거예요. 재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광산은 어때요? 광산은 시설물을 캐고 나면은 다시 그 광산에다가 다시 뭐 낡아진 시설물들을 새로 설치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캘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캘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광산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임대부동산 같은 거는 직선법으로 해요. 아무튼 그 물건에 따라 수익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아무튼 이 재투자를 하느냐 재투자를 하지 않느냐, 안전한 곳에 재투자하느냐 동종업종 재투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 재투자할 때의 수익률과 지금 광산에서의 수익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2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동종업체니까
일종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번, 3번, 5번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4번 문제는 엘루드법이죠. 엘루드법은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면은 4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감정평가론에서는 이 엘루드라는 사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요거 한번 예전에 나오기는 했어요. 사실은 엘루드라는 이 사람이 나오긴 했는데 이 사람은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이 방법을 고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끝까지 건물 철거할 때까지 계속 들고 간다 이렇게 가정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보니까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잠깐 동안 갖고 있다 팔아서 원금을 회수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서 고안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보유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길어도 10년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까 올라갈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치 변화분을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그 보유 기간 동안의 원금 상환분, 원금 상환분을 지분 형성분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본 거는 그 당시에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게 되면은 원금 이자를 갚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원금 상환분이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지분 형성분. 거기에다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은 매년 순영업 소득을 손에 잡는 게 아니라 세전현금 수지를 손에 잡아요. 투자자는.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를 중시해요.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 그다음에 가치변화분, 지분 형성분 요 세 가지가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본 사람이 엘루드예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세전현금 수지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냥 현금 수지라고 해서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그냥 현금 수지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1번은 정답이 1번이고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다른 거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은 다음 보기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지리적 위치 고정성의 파생 현상으로만 짝지은 것을 했죠. 이거는 뭐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워낙 부동성은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 분석 나오죠. 지역 분석하면은 부동성의 파생 현상으로 늘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약적 이용이 뭐예요? 부중성과 관련 집약적 이용은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거잖아요.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이유는 토지가 부족하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으니까 위로 올려서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시장 세분화 이것도 부동성 파생 현상 맞죠? 그다음에 적지론이 근거한 적지론이 뭐죠? 요거는 용도 다양성과 관련되죠. 이 적지론이라는 건 늘 입지론하고 함께 비교하잖아요. 입지론, 적지론 이렇게. 입지론은 뭐가 있는 상태에서 땅이 있는 용도를 정한 상태에서 땅을 찾아서 결정하는 거죠. 입지가 좋다. 뭐 어떤 곳이 뭐 하기 어떤 곳이 좋은 곳이냐. 그 땅 찾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뭐가 있는 상태에서 용지가 있는 상태에서 용도를 찾는 거잖아요. 어떤 용도가 적당할까? 용도가 한 가지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땅 찾아가는 거는 부동성 때문이죠. 사람이 땅 찾아가는 부동성 때문에 땅 찾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죠. 그다음에 미음은 경제적 감가. 이건 뭐 워낙 많이 했잖아요. 경제적 감가는 부동성이나 인접성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맞춰야 돼, 이 정도는.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3번은 다음 중 부동산의 특성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1번의 병합분할 가능성은 용도 다양성을 뒷받침해 주는 특성이 되며 한정가격 등의 개념을 제시하는 근거가 된다. 한정가격 할 때마다 이게 병합분할 가능성이 있죠. 그 맞고요. 그와 함께 무슨 원칙도 함께 했었어요. 기여의 원칙도 늘 함께 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부중성의 특성은 토지시장이
공급자 경쟁보다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게 만든다. 그죠? 예, 공급자들이 들락날락거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위치 고정성은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 맞죠? 현장을 찾아가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영속성의 특성은 토지 수익을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며 부동산 가격 제원칙 중 대체 원칙을 성립시키는 근거가 된다. 자, 영속적인 것은 맞는데요. 그 부동산 가격의 제원칙 중 대체 원칙이 아니라 예측의 원칙,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영속성은 예측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의 특성 때문에 토지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개개 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 등을 개별하여 부동산 간의 개별 요인의 비교 작업이 필요하게 한다. 그렇죠. 지금 이 3번의 4번 지문은 사실 이 4번 지문 자체가 쉽게 틀렸다는 걸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다 옳으니까 4번이 틀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죠.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이거 이제 부동산 개념이잖아요. 부동산 개념 1번에 뭐 너무 쉽잖아요. 이 광해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거는 협의 부동산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등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 이거는 복합 개념 부동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합 부동산 토지 건물을 함께 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으며, 뒷부분에 그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거는 이 민법 212조 옳은 표현이죠. 3번이 옳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등기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춘 광업재단, 업권, 선박, 자동차 등 이런 것들은 준부동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을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며, 여기까지 맞죠? 근데 이러한 개념성의 구분은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 배려하에 형성되는데 이는 영속성에 근거한다. 장기적 배려, 영속성 관련되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협의의 가격 외에 용익의 대가인 임료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격과 임료는 원본과 과실의 관계에 있죠. 맞고요.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 공급 모두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되나 부동산은 생산 기간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 앞에서도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 나왔죠.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이유는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뜻이죠. 공급 조절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급할 때, 수급 조절할 때 공급 조절이 듣기 안 되잖아요. 공급 조절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 부증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에 집값 그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 그 대책이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공급을 늘리면은 그게 가장 좋은 대책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죠. 사람들이 강남에 이 집들을 원하는데 강남은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요. 이 토지를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생산 기간이요. 설령 땅이 있다 할지라도 생산 기간이 어때요? 길죠. 생산 기간이 길게 되면은 공급 조절이 또 안 돼요. 그래서 수요자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부동산에 결부된 각종 권리와 이익의 가격이며 동일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권리 이익의 가격이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맞고요. 5번이 이제 워낙 쉬운 거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상방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하방 경직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쉬운 지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두 번, 세 번 읽으면 안 된다고요. 부디 두 번, 세 번 읽지 마세요. 두 번, 세 번 읽으면은 뒤에 거를 못 읽어요. 못 풀어요. 뒤에 쉬운 문제 못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6번 문제도 보시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을 냈는데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을 냈어요. 균형 상태에서 하면은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해요.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예, 반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밑에 4번도 4번하고 아니 4번이 아니고 3번 맞나요? 4번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죠. 균형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뭐예요?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4번이 서로 바뀌어 있는 거죠. 다음에 2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가격 인상 정책을 씀으로써 기업은 총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총수입 얘기가 나왔죠. 탄력성과 총수입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우하향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서 한가운데는 단위 탄력적, 위는 탄력 구간, 밑에는 비탄력 구간. 그래서 탄력 구간일 때는 가격을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내리는 것이 지금 요 넓이를 가지고 요 넓이가 수요자의 지출액이라 그랬죠. 여기서 지출할 때는 넓이가 바로 이 지출액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출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지출액이 늘어나고, 지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급자 입장에 판매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비탄력 구간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자, 이게 비탄력 구간이고 이게 탄력 구간인데 어떤 분이 이거 왜 여기가 비탄력이고 여기가 탄력이냐 질문을 하시는데 이걸 제대로 설명하려면은 30분 이상 걸려요. 중학교 2학년의 닮음 조건부터 해야 돼요. 이 경제학에서 여기 이제 탄력성을 경제학에서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해요. 가격 변화율을 이렇게 나타내요. 수요량 변화율을 이렇게 나타내요. 델타 Q, 델타 P. 이게 원래 가격에서 가격 변화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원래 수량에서 수량 변화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하려면은. 근데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닮음 조건을 이용해서.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직관적으로. 분모가 가격 변하는 거잖아요. 분자가 수량 변하는 거죠. 여기가 가격이에요. 가격은 상하로 움직여요. 그리고 수량은 좌우로 움직이죠. 여러분은 0에서 숫자가 1로 바뀌거나 0.1로 바뀌거나 0에서 1로 바뀌면은 이게 변화율이 몇이 될까요? 0에서 1로 바뀌는 거는 0에서 1로 바뀌는 거는 수량 변화율을 나타낼 때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되면은 무한대라 그래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격이 여기 내려오잖아요. 요즘 이쪽으로 올 때, 여기서 여기 올 때 가격은 얼마만큼 변해요? 가격은 여기에서 이만큼의 가격에서 이만큼, 뭐 예를 들어 한 1,000원에서 900원이다. 그럼 한 10% 줄잖아요. 근데 수량은 어떻습니까? 수량은 제로에서 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로에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수량은 무한대가 돼요. 가격 10% 변할 때 수량은 무한대가 돼요. 여기가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무한대.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갈 때 수량이 예를 들어서 3,000에서 2,800으로 준다. 수량이 200 줄어들 때 가격은 0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무한대, 가격이 무한대로 변해요. 분모가 무한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0이 돼요. 분모가 무한대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작년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 점에서의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요거 분모분의 요거 분자, 여기에서의 탄력성 계산할 때는 분모분의 분자, 여기서의 탄력성 할 때는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자의 크기가 어때요? 같으니까 1이 되는 거죠. 여기는 분모, 분자 이렇게 되겠죠. 분모가 더 기니까 1보다 작은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작년에. 했는데 설마 이게 시험에 출제될까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작년에 시험에 우하향하는 직선의 수요곡선에서는 각각의 지점마다 탄력성이 다르다.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게 정답 지문이었어요. 예, 근데 작년에 설마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거든요. 아무튼 이제 뭐만 나오면 이거 생각하라고요. 총수입 또는 뭐라고요? 총수입 또는
판매, 수입 이런 말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뭘 그리는 거예요? 이걸 그려서 여기는 무슨 구간? 비탄력 구간, 여기는 탄력 구간. 그래서 머릿속에 이걸 그려서 생각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지문은 옳은 거죠. 2번 지문은 옳은 거예요. 다음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면 했어요.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수직이면은 이러면은 뭐가 변함이 없어요. 수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균형 가격의 변함이 없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5번은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완전 탄력적은 수평이니까 뭐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가격에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틀린 거고요. 예, 다음에 이제 7번은 탄력성을 제시해놓고 전체 변화율을 묻는 거죠. 자, 그 이제 임대료 탄력성은 0.7이고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3이죠. 자, 임대료 탄력성은 0.7이고 소득 탄력성은 마이너스 0.3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건 얘가 무슨 재화란 얘기야? 열등제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 소득은 10%, 그죠? 가격은 10% 올라가고 소득은 5% 증가하고, 자, 이랬을 때 여기 이제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곱하기만 하면은 이제 일단 7%는 나오는데 항상 가격 변화율과 수량 변화율은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7%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0.3이니까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마이너스 1.5%라는 것의 의미는 1.5% 밑으로 이 뜻이거든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량은 1.5% 감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아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8.5%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비교적 쉬운 계산이죠. 다음에 8번은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 장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가치와 일치한다.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1번에 바로 틀린 지문이에요. 장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왜곡이 되는 거죠. 다음에 부동산의 여러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죠. 우리 자고가 정량했잖아요. 자원 배분 기능. 그 자원 배분 기능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시장이. 시장이 그러면 완벽하게 담당하나요? 완벽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자원 배분 기능을 담당은 하고 있다, 이런 의미죠. 다음에 3번에 부동산의 개별성으로 인해 표준화가 곤란하므로 일반 재화보다 대체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대체성이 낮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좀 더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그 토지 이용 유형이 결정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 시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인 것은 부동산의 부증성 또는 생산 기간의 장기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 자, 아까 이거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서 수요자 경쟁 가격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 부증성과 생산 기간의 장기성이 다 나오죠. 이게 다 이 공급이 잘 안 되게 해서 비탄력적이 되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9번은 다음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일반 경기와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주식 경기는 선순환적이고 부동산 경기는 후순환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모든 개별 시장이 후순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경우에 따라 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시장으로 분석하면 주거용은 일반 경기에 역행하고 상업용과 공업용은 일반 경기에 순행하는데 이는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게 보통 우리 일반 경기가 괜찮다라고 할 때 제조 유통활동이 활발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주거용 쪽으로는
투입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3번에 부동산 경기는 상하 회후 국면이 이렇게 순차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상후 하회 이렇게 순차로 진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순환주기 국면 사이에 안정시장이 하나의 국면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죠. 안정시장은 별도로 존재하는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에 대학가의 방학 동안에 그 대학가의 원룸의 공실이 늘어나는 것은 계절적 변동에 해당하고요. 다음에 일반 경기와 부문별 경기 순환의 시간적 관계는 전순환, 동시순환, 후순환, 역순환 등으로 표현된다.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10번을 제가 생각이 이제 7번이나 10번이나 뭐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률은 10번이 많이 떨어져요. 보니까 그 떨어지는 이유는 섣불리 정답을 체크한 거죠. 가격을 묻고 있는데 수량을 계산해서 체크를 한 거죠. 균형 가격을 묻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P는 800-QD, P는 400 플러스 QS. 자, 균형 상태에서는 이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나 같기 때문에 그냥 Q로 놓고 풀 수 있죠. 그럼 800-Q는 400 플러스 Q 해서 EQ가 이 마이너스 Q 놓으면 EQ가 400이잖아요. EQ가 400이면 Q는 200하고 숫자 200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묻는 거는 Q가 아니고 P예요. P.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다시 P를 계산을 해야 되죠. 600으로. 혹시 이렇게 해서 틀린 분 계시나요? 여기는 안 계시나요? 자수하셨어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다른 데도 많아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틀려봐야 돼요. 틀려봐야 다음에 조심을 하죠. 항상 수학 문제는 특징이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묻는지를. 처음서부터 뭘 묻는지를 보고 시작해서 끝까지 뭘 묻는지를 확인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게 수학 문제의 특징이에요. 대신 수학 문제는 장점이 알면은 딱 답이 나오는 거고 모르면 아예 모르는 거고 이게 딱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10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1번도 풀어야 되는 거죠. 외부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외부 효과의 제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 자, 요거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입하는 게 있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거는 무슨 기능이에요? 이건 경제적 기능이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이거는 형평성 측면이죠. 이 정치적 기능. 물론 시험에서는 여기에서 주로 나오죠. 외공불비. 여기서 다 출제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뭐를 수정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외공불비. 근데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는 이제 정치적 기능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임대료 보조라든가 이런 거 있죠.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대책들, 그런 것들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인근 지역에 시멘트 공장 건설 등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에는 주택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자, 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면 그 시멘트 회사에서 시멘트 생산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의료비라든가 세탁비 같은 거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죠. 이런 것은 사적 비용보다는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5번이 쉬운 지문이잖아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든 정부의 개입 필요성은 있죠. 정의 외부는 주로 이제 보조를 통해서 개입하고 부의 외부는 규제를 통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12번은 요거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죠. 뭐를 찍으셨어요? 예, 제가 질문 자체가 벌써 4번 찍으셨어요? 4번 제대로 맞추셨어요? 자,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번에 토지적성평가제도. 이 토지적성평가제도는 이제 공법에서도 등장하죠. 기초조사할 때 뭐 토지적성평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늘 토지를 몇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어요. 3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개발하는 땅, 생산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렇게 생산 목적으로 사용하는 땅, 그다음에 보존할 땅. 이게 생산, 여기서 말하는 생산은 농림이에요, 농림. 농사 짓고 임산물. 근데 그게 지금 이게 그렇게 개발적성, 농업적성, 보존적성, 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 용도를 분류함으로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용도를 구획하여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자, 이거 지역지구제 할 때 제일 그 지역지구제에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목적. 이거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감소시킨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은 일증계양 했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 기능 증진할 때 증. 다음에 미관을 개선하고 할 때 개. 다음에 양원 환경 확보 양, 일증계양 했죠. 그러기 위해서 수립하는, 그리고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고요. 다음에 4번에 투기지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 틀리기 쉽다 그랬죠.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이죠.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라 그랬어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토지죠, 토지. 예. 토지, 투기지역 하면 토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기 그 실무하시는 분들 투기지역 지정할 때 토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요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됐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맞죠? 이거는 누가 지정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데 여기 한 개가 빠져있죠. 보안, 국가안전보장, 보안 문제로 인해서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죠. 아무튼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3번은 난이도가 좀 높죠. 13번은 난이도가 좀 높은데 저라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패스하고 풀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이제 절약하기 위해서요. 시간이 오버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표 형태로 숫자가 나오고 그리고 서술식으로 나오고 있죠. 자, 이거는 난이도가 그만큼 이제 높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설명은 드려요. 이게 요거보다도 난이도가 낮은 수준으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상관계수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ABC 나오죠. ABC 나오는데 수익률이 여기가 10, 14, 13인가요?
위험은요? 표준 편차 위험은 7, 15, 16.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가 나오죠. 상관계수가 뭔지 다들 아시죠?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서 이게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유사하게 움직이면 유사하게 움직일수록 1에 가까운 거고요. 서로 상반되게 움직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운데 이 숫자가 지금 주식과 관련된 상관계수가 있고 채권과 관련된 상관계수가 있죠. 그래서 0.75, 0.46이에요. 이게 뭔 뜻이에요? A라는 부동산하고 주식하고의 상관계수는 0.75. A라는 부동산과 채권이라는 자산과의 상관계수는 0.46. 그럼 어떤 것이 더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주식과의 움직임이 더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1에 더 가까우니까. 그러면 분산 효과는 어떤 게 더 높다는 뜻이에요? 얘가 분산 효과가 더 높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효과가 높은 거니까. 맞나요? 그러면 B하고 주식과의 관계에서는 0.23과 0.12가 있죠. 자, 이 둘 중에 누가 움직임이 더 비슷해요? 주식하고 채권 중에. 여기도 주식이 더 크죠? 채권보다. 그 다음에 C는 0.57과 0.37. 이것도 뭐하고 비슷해요? 주식하고 비슷하죠? 전부 다 채권보다는 주식 쪽이 숫자가 더 크니까 이게 주식과의 움직임이 더 비슷해요. 그러면은 자, 이런 부동산들하고 주식이나 채권, 금융상품으로 함께 섞어서 투자한다면 주식하고 섞는 게 좋겠어요? 채권하고 섞는 게 좋겠어요? 채권하고 섞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 1번에 보시면은 A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저위험, 저수익 투자 상품이다. 맞나요? A는 요거보다도 수익은 적지만 위험도 낮고, 이것도 수익이 적지만 위험도 작죠. 그러니까 A는 저위험, 저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A, B, C 부동산 모두 수익률의 움직임이 주식보다는 뭐하고 유사하다. 이거 틀렸죠? 주식하고 더 유사하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변이계수를 통해 각 부동산별로 수익률 단위당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이죠. 그럼 수익률 단위당 위험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요거를 요걸 분자로 하면 되죠. 그러면 10분의 7 하면은 0.7 될 것이고, 14분의 15 하면은 1.0xx 될 것이고, 13분의 16 하면 1.2xx 이렇게 되겠죠. 그냥 암산으로 대충 한 거예요. 그냥 계산기가 없어서 대충 한 거 대충. 그러니까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해도 이게 구별은 되니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을 따를 경우 투자자는 C 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A와 B 부동산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 두 놈을 자세히 보시면은 B와 C를 보시면은 여기 수익률이 B가 더 높죠. 근데 위험은 B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측면이나 위험이라는 측면 모두 다 B가 더 우수하죠. 그러니까 C는 예선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비교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품과 결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 타 금융상품 수익률과의 상관계수가 낮은 B 부동산이 다른 부동산보다 좋은 포트폴리오 구성 대상이 된다. 자, 이제는 얘네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얘네들 입장에서 A 부동산하고 섞을까? B 부동산하고 섞을까? C 부동산하고 섞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때도 뭐가 낮을수록 좋다고요? 낮을수록. 얘가 제일 낮잖아요. 이제 B 부동산이 주식채권과 이게 제일 낮으니까 B 부동산이
제일 좋은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구성 대상이. 됐나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아무튼 요 이제 좀 어렵죠. 난이도가 높은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상관계수라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14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